자, 이번에 보기로 한 녀석은 투표의 결과. 자,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과학 지문이었고요. 자, 과학 지문은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시작해볼까요? 과학 지문이라는 녀석의 특징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슨 싸움이다? 이해 싸움.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이과한테 유리한 건 사실이야. 그치? 하다못해 이심률, 그리고 궤도,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타원이라고 하는 정의가 타원에 대한 정의도 나온 거죠. 이런 식의 정보들을 상대적으로 좀 더 원활하게 자주 접해봤던 친구들인 이과 친구들이 유리한 쪽이 사실이라서 요즘 이과 친구들이 실제적으로도 수능 출제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과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보다 점수가 조금 더 높아. 놀랍지 않니? 국어 영역인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영향을 준다고 그래.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왜 인문이나 사회지문은 문과가 강세를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잖아. 문제는 논리 철학과 같은 뭐 지문들, 그리고 뭐 사회 법률, 경제 지문 이런 경우에는 이과 문과 가릴 것 없이 다 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과학 지문을 공략하는 것이 곧 1등급을 향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건 요즘 과언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답률 베스트를 찍는 거는 거의 대부분 과학이나 기술 지문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짧은 시간 안에 이해를 많이 얼마나 했는지를 요구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내가 지금 1, 2를 왔다 갔다 하는 중의 상태라면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연습량을 확실히 늘려주는 게 맞아. 근데 내가 3, 4를 가고 싶은 상태의 사람이라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빨리 버리는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오케이? 버린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과학지문 나왔으니까 버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야.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 푸는 것에 집중을 해달라는 정보인 거고, 이쪽이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조심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번 수능 문제가 이거의 허점을 팠잖아.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쪽 계열의 지문이 좀 더, 이번에 경제 지문이 지었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비스 비율 나왔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 지문이 훨씬 어려웠지. 과학 지문은 아마 비콘 지문, 기술 지문 이쪽에서 비콘 지문이 나왔었는데 비콘이 훨씬 쉬웠지 않았었나? 이런 허점을 노리기도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어쨌든 과학 지문을 푸는 방법이, 선생님은 이런 거 표시를 잘하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이 표시 선생님이 아까 언제 하는 거라고 했었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는 때 나온다고 했었지? 그럼 세모는 언제 치면 될까? 차이점을 설명할 때, 뭐뭐와는 달리, 오케이? 반면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면 이거는 공통점 라인이고 이건 차이점 라인. 동시에 이건 공통점이면서 뭔가 연결되는 내용일 때, 이거는 대조하는 내용일 때 자주 쓰는 기술적 표시라고 생각하고, 이런 표시들을 적극적으로 쳐줘야 지문 구성이 좀 쉬울 거야. 실제로 과학 지문, 기술 지문 밑줄 치면서 연습해와, 지문 공부해와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줄 한 줄 모든 지문 한 줄이 다 쳐져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이는 게 없어. 오케이?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이퀄 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표지를 찾아내는 어떤 깃발을 세워놓는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제부터 먼저 본다.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가 되고 있고요. 키워드 가볼까요? 태양의 인력으로 이심률이, 달의 공전 궤도는, 태양의 각지름은, 보름달의 크기는, 태양의 각지름은. 됐어? 자, 지금 선생님 주어만 읽는 거 보이지? 지금 일단은 태양의 각지름이라는 단어가 2번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 좀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두 번째, 1번부터 5번까지 그 단어를 제외하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지. 봐봐, 얘들아, 이거 문제수가 총 몇 개였어? 총 2문제밖에 안 됐지. 요즘 트렌드는 확실히 아니야. 요즘 트렌드는 지문의 난이도도 이거보다 더 어렵고 문제수도 더 늘려놓은 형태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처음 딱 나왔을 때, 2015학년도 문제로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난리가 아니었죠. 와, 과학 지문이 이래도 되는 거냐?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왔던 그런 지문. 지문의 길이가 짧으면 슬픈 얘기지만 어려워요. 왜냐면 많은 내용을 거꾸로 추론을 해내야 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연결고리 찾기라고 아까 표현을 했었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 과학 지문 혹은 기술 지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솔직히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는 문제인 거니까, 그지? 어쨌든 이해하려고 용 쓰러 가봅시다. 이해하려고 용 쓰러. 자,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무슨 얘기 나왔는지 봅시다. 자,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래, 일단은 화제를 제기하고 있어. 올해도 슈퍼문을 언제 볼 수 있다고 뉴스 나왔던데. 슈퍼문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렇지. 평소보다 달이 크게 보이는 상태. 오케이? 근데 그거는 지구를 중심축으로 달이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달이 가장 가까웠을 때는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 가장 멀었을 때는 가장 작게 보이는 게 당연한 보이지 않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이거는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슈퍼문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달의 공전 궤도가 이퀄 타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는 뭐 한 거니까? 화제를 제기한 가닥이니까 뭐 신경 쓸 필요 거의 없었던 거네?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가자. 자, 두 번째 단락. 여기서부터가 핵심이겠지 뭐. 가자.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지금 뭐 해놨어요? 타원을 정의해놨지. 오케이? 그 밑에 그냥 선생님은 정의라고만 씁니다. 보통 이럴 때는요. 혹은 정의일 때는 물결 밑줄 있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타원에다가 물결 밑줄을 하나 쳐놔요. 요 다음 문장에는 정의가 나와 있다.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 초점을 두 개로 하는 거 선생님이 궁금해서 선생님은 전형적인 문송합니다거든. 이런 말을 보면 한 번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뭔 소리야 이거. 거리가 같은 점을.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설명이 있던데 타원을 그리는 방법. 연필 두 개를 세워놓고 오케이? 이걸 고무줄이나 실 같은 걸로 테두리를 그려서 오케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실을 이렇게 묶으면 어쩔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갔을 때는 이렇게 걸릴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걸리잖아요. 이 걸리는 것들의 어떤 끝점들을 이렇게 그려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대박 신기하던데. 나만 신기했냐? 난 되게 신기하던데. 큰 중에 당연한 거 아니라는 듯한 그런 눈빛 짜증나네. 난 신기했어.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의 집합인데요.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이 가까워지는 거잖아. 자,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 그치? 초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퀄 뭐가 된다고요? 원과 유사하다, 가깝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지금 뭐가 나왔거든요. 지문을 읽다 보니까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초점이라는 것과 원의 형태라는 것과 관계를 설정한 거지, 지금. 됐어요? 계속 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이번에는 뭘 정했어? 장축을 정했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타원이 이렇게 죽겠네 진짜. 자, 최선을 다해볼게. 그릴 때마다 자, 이 타원이라고 치자잉. 아마 초점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체크해보자잉. 오케이? 그럼 이때 요 두 점을 지나는 가장 긴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장축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자, 아무튼 장축이라고 하고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20류라고 해. 이번에 뭘 정했어? 20류를 정의해놨네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다가 다 이렇게 물결 밑줄만 치고 있을 뿐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비율이에요. 이때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봐봐 방금 또 나왔지?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퀄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20률은 작아진다. 20률은 작아진다. 이렇게 쓸게요. 자, 눈치챘어? 요 두 개로 연결고리 만들 수 있겠어? 숨어있는 연결고리. 이거잖아. A 하면 B 하다. A 하면 C 하다. 결론적으로는 B 하면 C 하겠지. 정리됐어? 오케이? 20률이 작은 것은 원과 유사한 거야. 됐니? 오케이.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있으면 그치? 오케이? 이 중에서 어느 쪽의 20률이 더 작은 거야? 20률은 이쪽이 더 작음이 되겠지. 원에 가까운 모양이니까. 됐습니까?
자, 위치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지금 우리 대상이 아니야. 이해하는 게 핵심이니까 계속 간다. 다른 자 그럼 지금 이 문단은 뭐 한 거야? 뭐 한 거냐? 배경 지식을 세팅해 준 거야.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을 따라오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얘기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가자. 세 번째 단락. 다른 지구를 초점으로 하면서 이식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대요. 오케이? 다른요. 지구를 초점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식률은 0.055래요. 맞냐? 숫자가 막 빠진 것 같은데? 오케이, 됐어. 초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 초점이 되는 거고, 이 궤도의 장축상에서, 장축이 뭔지 알지? 아까 긴 거.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한대요. 지금 또 뭐 했니? 원지점과 근지점을 정의했죠. 정의가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마킹해 놓으시고요.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1 주기로 새 천체가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뭐야? 보름달의 조건이야. 보름달을 보기 위해서는 29.51 주기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배치됐을 때 볼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되는 거지. 요 상태에서 조건이 이거야. 조건. 태양, 지구, 달의 상태에서 달이 어디 있을 때 근지점이나 그 근처. 달이 근지점에 있으면 야 근지점이 아까 정의가 뭐랬었어? 태양으로 아니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그는 가깝다는 뜻이고 지는 지구니까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당연히 보름달이 뜨겠지 당연히. 아니 미안 보름달 중에 슈퍼문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슈퍼문은 보름달 중에서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약 14% 정도 크게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근지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퀄 14% 크게 보인다라고 돼 있었지? 그러니까 똑같은 보름달인데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상태의 것들을 비교해보면 14%의 크기 차이가 보인대요.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아 그렇군. 그래서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이유까지 설명했어요. 그쵸? 그 얘기네. 얘가 이렇게 왔을 때는 가깝죠. 이렇게 왔을 때는 멀잖아. 오케이? 됐죠? 축을 생각하면 하자고. 자,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내는 것을 각지름이라고 하는데 또 이번엔 뭐였어? 각지름을 정의했지. 그리고 참고로 요맘때쯤 많은 친구들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안 되겠다. 포기를 시작하게 했어. 정의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 지금. 그치? 타원, 장축, 이식률, 원지점, 근지점, 각지름 난이도 아니지? 근데 그걸 하나하나 흔들릴 필요는 없어. 나중에 제대로 찾을 수 있게 표지만 잘 꽂고 다녀. 자, 이 각지름이라고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나왔지?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퀄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잠깐만 가깝다라고 하는 말도 좀 보는 걸 직관성으로 위해서 이렇게 써도 되지 그치? 거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되셨죠? 계속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약 각각 0.5도 정도가 되고요.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만 합니까? 아직까지 따라만 하죠.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다는 거야.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또 일어난대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단어로 요걸 붙여쓸게요. 이번엔 지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대 이제. 다른 얘기로 확장됐어. 지구 역시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겠지. 됐죠? 오케이? 지구는 뭐를 초점으로 하는? 태양을 초점 중에 하나로 삼는 이식률이 몇인 행성이잖아. 됐지? 그래서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갔는데 이를 또 원 1점과 근 1점이라고 정의했죠. 오케이? 봐봐. 지금 이거 중요하다고 밑줄 닥치고 있었다가는 아마 밑줄이 미친 듯이 많았을 거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약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고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런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 아,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슈퍼문에 대한 얘기였죠?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일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일식도 공전 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가 봐. 그랬군. 자, 새 천체가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늘어서고, 오케이? 자, 똑같은 패턴 이거 보입니까? 이거 조건이잖아. 선생님 지금 일부러 옆으로 쓰는 거 보이시지? 오케이? 새 천체는 어떤 순서로 배치가 돼 있어야 돼? 태양, 달, 지구야. 이번에는 태, 달, 지예요. 오케이? 태달지가 되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케이? 가리는 위치에 가게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난다? 일식이 일어난다. 오케이? 그러니까 달이 가려버리면 태양 가려버리면 지구 입장에서 안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자,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자 보자. 이때 뭐라고 쓸까? 오케이. 달이 근지점이나 그 위치의 근처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다시 글을 놓쳤어. 당연히 달이 겉보기 지름이 커져 있는 상태이니까 태양을 온전하게 다 가릴 수 있겠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개기일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거는 개기일식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실은 이퀄 쳐야 되는 거죠, 그죠? 달이 근지점 근처에 있으면 개기일식이 된다. 그런데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조건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봐봐, 세트잖아 지금 이거. 세트잖아. 문제 내고 싶다는 얘기지. 원지점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온전히 못 가리는 거야. 왜냐면 겉보기 지름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금환인식이 간섭될 수 있다. 환이 고리라는 뜻이죠. 오케이? 테두리만 플레이어처럼 반짝반짝하는 그 고리식을 금환인식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오케이. 이렇게 3번, 4번 단락 다 봤고요. 마지막 5번 단락에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의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합니다. 오케이? 이런 원, 근, 혹은 지, 또 뭐였지? 1 점이라는 것은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이것도 숫자가 계속 바뀐대요. 그러면서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잠깐만 이거 써도 되니? 지구의 이심률이잖아. 0.017이잖아. 그치? 원래 여기 나온 거지만 여기 써도 되지? 오케이? 그냥 선생님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쓴 것뿐이야. 여기 써도 돼. 자, 이런 상태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력 때문에 이심률이 변화한대요. 이심률이 변화한다. 얘랑 지금 묻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심률이 변한다는 얘기는 초점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한다는 얘기고 모양이 원에 가까워졌다가 타원에 가까워졌다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보자. 천체의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자 이거 쳐야지 이거? 파란펜으로 칠게요 선생님이야. 자 현재 기준으로 다른 조건은 다 고정시켜 놓자.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실은 고정시켜 놓고 뭐만 줄었다고 치면 이심률만 현재보다 작아지면, 자 이심률이 작아지면 이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근일점은 현재보다 멀어지며, 근일점은 멀어지며 또 원일점은 더 가까워지게 되지. 원일점은 가까워진대. 그런데 얘들아, 요 얘기는 요거랑 연결이 되고 있어 머릿속에서 혹시? 타원이 좌우가 되니까 가까워지는 거잖아. 아까 뭐랬어? 이심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초점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원이 이렇게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짜부라드는 거였잖아. 그럼 당연히 가까워지는 거지. 근일점은 근데 거꾸로 멀어지고 있다고. 됐지? 됐어? 자, 두 번째.
어디 갔어?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 지점과 원 지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오케이? 당연히 근 지점과 원 지점도 뭐하다?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잠깐만 이거 숨겨놓은 거잖아. 파악하고 들어가야지. 숨겨놓은 정보니까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걸 칠게. 그러면 20일이 줄어들면 근 지점도 잠깐만 20일이 낮아지면 근 지점도 똑같이 멀어지는 거고 원점도 똑같이 가까워지는 거겠지. 숨겨진 정보 1번이야.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숨겨진 정보 2번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게 베스트. 말하지 않은 정보. 봐봐. 지금 여기서는 20률이 줄어들었을 때에 대한 얘기였지. 그치? 자, 근데 문장을 끝까지 읽어볼게. 봐봐.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20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이번에는 20률이 커지면 반대 현상이 나온다고 설명했지. 이거 뭐 하라는 소리야? 니들이 밝혀봐라는 소리잖아. 대비시키는 짝을 만들어내려잖아. 그리고 이게 문제 출제 포인트였어. 오케이? 그럼 정리할게. 20률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 1점은 가까워지고 원 1점은 멀어지겠지. 따라왔어?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요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이거 궤도가 여기 있으면 요 거리를 생각해보면 얘가 원이 되는 순간 이렇게 뿡 하고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을 때의 지점은 오히려 멀어지겠지. 근데 가장 멀었을 때는 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멀었는데 줄어들었으니까 가까워지는 거잖아. 이건 멀어지는 거고요. 이걸 글로 써놓은 거잖아 지금. 요 얘기야 요 얘기. 됐어? 자, 이제 다 봤으니까 문제 풀 수 있어야겠다. 그죠? 하나씩 따져볼게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분석했는데 뭔 소린가 싶은 내용들이 또 나올 거야. 가보자. 1번부터. 태양의 인지역으로 달 공전궤도의 20률이 약간씩 변할 수 있다. 솔직히 1번은 너무 쉽잖아. 아까 뭐랬어? 인력의 영향으로 변화한다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풀면서 했어야 되는 일은 단순히 1번 X 이러지 마시고 선택지에서 혹은 지문 안에다가 5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근거라는 걸 마킹해놓으란 말이야. 이게 공부라고. 내가 생각한 그거랑 맞는지 맞히시게요. 그죠? 나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1번은 답을 제외할 수 있었어. 할 수 있어야 돼. 계속 2번 가봅시다. 현재의 달 공전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궤도보다 원모양에 가깝대. 달과 지구를 비교하는 문제야. 자, 원모양에 가깝다라는 정보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었지? 자자, 맥락 잘 따라와봐. 어느 게 더 원모양에 가까운지는 어떻게 찾느냐면 이거 가지고 찾는 거였다는 거 눈치챘어? 오케이? 원과 유사한 점이 되려면 초점이 가까워야 돼. 근데 초점이 가깝다는 건 뭐랑 똑같다는 뜻이었어? 20률이 작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심지어 20률을 다 알잖아. 됐지? 그럼 20률이 더 작은 쪽은 어디야? 지구 쪽이니까 지구 쪽의 궤도가 원궤도에 좀 더 가깝겠지? 2번 잘못됐네? 됐죠? 답 찾았죠? 오케이? 지금 이런 걸 보고 선생님이 자꾸 말하는 그 연결고리라고 하고 숨은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요 정보를 먼저 마킹을 제대로 해놨다면, 그리고 이 정보가 문제에 쓰인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마킹해놓고 나중에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였던 것이지. 됐지? 풀 수 있겠어? 쉽게 풀다는 얘기는 안 했어, 선생님이. 쉽게 풀리지는 않아. 지문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 지문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야지 이 문제가 풀릴 것이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찾는 방법을 가져가자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찾는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찾았니? 뭐뭐할수록 뭐뭐한데 뭐뭐한다면 이런 걸 가지고 이퀄 마크를 해서 거기다 표시를 딱 박아놨잖아. 여기서 쓸 거야 나중에. 됐어? 오케이. 세 번째. 자, 나머지도 연습삼아 한번 가봅시다. 3번. 뭐 수순하지? 3번. 금원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따져보자. 각지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가 뭐였지? 관측되는 어디 갔어? 각지름 정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 내가 까먹었다. 자, 각지름의 정의가 뭐였냐면 Hn장씨. 몇 번째 단락 있었지? 각지름이?
세 번째 단락 맨 밑에. 오, 땡큐. 자, 오케이.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내는 것을 각지름이라고 했었고, 이때 각지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기 세 번째 단락 어디 갔어? 못 찾고 있어. 오케이, 여기 있네. 요거. 오케이. 관측되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각지름은 크다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내 눈앞에 요게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물건이 여기쯤에 있으면 이렇게 이런 각도가 나오겠지. 근데 각도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각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겠지.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3번 그만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이잖아. 그만일식이 일어나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었지? 어디 갔어? 그만일식 여기서 찾았지? 원지점이잖아. 가장 멀 때잖아. 그럼 멀 때니까 각지름은 상대적으로 클까 작을까? 작을 것이고 거꾸로 말하자면 그만일식이 일어날 때의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당연히 크겠지. 오케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4번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궤도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근지점, 원지점, 그리고 작게 보인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 뭐라는 거야? 겉보기 지름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지금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바로 이해되시죠? 이제 구조 이해됐으니까 바로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작게 보이겠지 뭐. 자, 5번 지구 공전궤도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이것도 이게 설명 안 해도 되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거잖아.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24-첫 번째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됐죠? 되는 거 맞지? 자, 근데 문제는 아마 이게 더 힘들었을 거야. 뒷문제, 그치? 오케이? 적용하기 문제. 자, 판단 들어가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해 달랍니다. 해보지 뭐까지 거. 자, 북반구에 A 지점이 있었어. 약 12시간 25분 주기로. 이거 페이크야, 참고로.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지문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하는 적 판단한 적 없지. 신경 쓰지 마. 페이크야.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차라는 생각을 했어. 참고로 조차는 뭐의 준말이죠? 조수간. 잘 알고 있네. 조수간만의 차야. 오케이, 좋아. 참고로 왜 그러는 거라고? 달이 가까웠다 멀어졌다 하기 때문이야. 그럼 달은 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할까요? 타원궤도니까. 지금 그 응용된 거잖아, 지금 문제가. 그지? 자,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왔잖아. 조차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고요? 그 행성간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가까울수록 조차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달이 가까이 붙으면 인력이 강해지니까 조차가 커지겠지. 오케이? 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다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조차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그러면 1월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 달이 근지점에 위치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또 7월 달에는 가장 작습니다. 7월에는 가장 작음. 그렇구만.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문제가 왜 있는 거냐면 이거 현실적으로 학자들한테 주면 아니 지금 뭐 마찰 상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계산도 안 하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는 예외 제거용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요 정도만 가지고 풀어보자 이거지. 요 정도만 가지고요. 됐습니까? 자, 생각하자. 조차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거다. 됐지? 조차가 가장 작다는 것은 거리가 가장 멀다라는 얘기다. 궤도상에서 염두해 두시고 1번하고 자 잠깐만 봐봐. 일단 1, 2, 3번을 묶으세요. 그리고 4, 5번을 묶으세요. 지금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에서 판단해야 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을 설명해 볼게.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 변화가 없다면 오케이? 조건 하나 걸어야 돼.
그리고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지점의 조차가 더 크다라고 말을 했는데 참고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0률의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1월과 7월에 비교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 보자. 그럼 다시 한번 20률 잠깐만 이 문제를 풀려면 참고로 아까 봤던 원과 유사한 상태, 초점과 가깝다, 20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였거든. 20률이 고정됐다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20률이 주거나 가깝지 않으니까 초점이 그냥 그 상태로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거야. 됐죠? 그 상태에서 자 일단은 답을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답을 먼저 체크해봅시다. 다리 아파. 자 갑시다. 이거를 좀 빨리 설명하는 방법이 있지. 오케이 좋다. 자 요거 보자. 아까 마지막 그러니까 문장의 마지막에서 20률과 관련해서 근일점과 가깝다, 원일점과 멀다 이런 식의 말들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특히 마지막 거 일부러 숨겼던 거 보이시죠? 오케이? 숨긴 정보는 보통 이런 문제에서 써먹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정보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해야 돼. 다시 한번 20률이 높아지면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정보를 가지고 따져보는 거야. 자, 현재 상태에 지금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1월은 현재 무슨 점일 때야? 차분히 계산해봐. 1월은 현재 무슨 점일 때야? 근지점에 있을 아니 잠깐만 근일점에 있을 때지. 네. 오케이 근일점에 있을 때지. 그럼 봐봐. 그런데 잠깐만 미안해 내가 헷갈리고 있었다. 지금 답부터 먼저 본 적가 있었지. 자 답부터 순서 들어보자. 4번부터 먼저 볼게. 자 20률이 커졌어 라고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 자 20률이 커졌어 라고 말을 했어. 그런 상태에서 20률이 커지면 근일점은 분명히 가까워진다고 했었고 원일점은 멀어진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20률이 자 1월은 근일점일 때야 맞지? 근데 이 근일점일 때 20률이 커지게 된다면 근일점은 어떻게 될까? 근일점은 가까워지겠지? 20률이 커지면 근일점은 가까워진다니까. 아니 선생님이 지금 이거 그냥 다시 써놓고 있잖아 지금. 20률이 커지면 근일점은 가까워진다는 게? 오케이? 근일점이 가까워지는 거고 근일점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달이 조금 더 가까이 왔다는 뜻이지. 달이 가까이 왔으니까 조수간만의 차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던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써먹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20률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20률이 커졌을 때. 자, 5번도 세트니까 같이 볼게. 5번. 20률이 커졌대. 그러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라고 했어. 달이 원지점이라고 했어. 원지점이라고 하는 건 어디였어? 원일점이나 원지점은 멀어지는 쪽에 가까웠었지. 그치? 멀어지는 쪽이야. 자,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당기는 힘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20률 변화 전인 7월의 조차보다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작아지는 거겠지. 20률이 커졌다며 거리가 멀어진 거잖아. 당기는 힘은 줄어들었겠지. 오케이? 그래서 조차는 더 작아진다고 설명하는 게 맞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지금 이거를 바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먼저 적용을 해봤고요. 오케이?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참고로 요 녀석의 베스트 오답 중에 하나인 3번을 같이 보자. 3번 보자. 3번. 20률의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의 조차야. 자, 참고로 20률은 신경도 안 써도 돼. 그치? 이거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슈퍼문이 관측됐어요. 달이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당연히 가까이 있지. 슈퍼문이니까요. 근데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딴 건 다 모르겠고요. 어쨌든 방금 봤던 7월보다 가까워 멀어. 당연히 멀지? 멀리 있으므로 조차는 클까 작을까? 작아지겠지. 근데 요새 커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근점인지 원점인지만 판단해가지고 가까운지 먼지만 판단해서 가까우면 조차가 커지는 거고 멀면 조차가 작아지는 거잖아.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지. 오케이? 이런 것들을 가져가셔야 된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머릿속에서 계산해야 될 로딩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뭘 어쩌라는 건지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가 이 문제의 특징이었던 거지. 오케이? 뭐 초점도 봐야 되는 거 같고 26은 여기서 있었고 참고로 26 요거 연결되는 거는 이미 앞에 문장에서 써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도 되겠구나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 나머지 1, 2번도 그냥 맞아볼까? 자 따져봐. 이번에 2번을 볼게. 자 변화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자 보름달이었고 1월이었어 맞지? 관측됐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조차가 더 크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되는지 바로 이해됐어? 어떻게 근지점보다 원지점에서 더 조차가 더 셀 수 있겠어? 근지점이어야 더 세지. 맞지? 단순해. 달이 더 먼가? 가까운 것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1번.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자, 1월일 때는 언제였어? 아까 지문 속에서 뭐라고 했었지? 1월에 가장 조차가 크다고 했었지. 1월이 가장 가까운 때잖아. 됐어? 1월에 가장 가까운 거야? 7월에 제일 먼 거야? 머릿속에 넣었지? 다시 문제 읽어봐. 1월에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관측됐을 때 조차가 더 크다고요? 거꾸로 됐잖아. 1월에 조차가 더 크겠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쉬운 문제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응용 문제, 지금 방금 봤던 이런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이 타원과 원을 머릿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원이 가까워지고, 그치? 짜부가 되면 얘는 여기서 늘어나겠잖아, 그치? 멀어지고. 이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거에 따라서 겉보기 지름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크기가 달라 보이는 쪽이 부분의 내용이었고. 근데 그 크기를 이번에 이쪽에서 변형 문제에서 뭘로 바꾼 거야? 조차라고 하는 걸로 바꿔놓은 거야.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가깝냐 뭐냐의 싸움이었던 거잖아.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보이는 것이었고 가까이 있으니까 조차가 큰 거였던 거지. 그 룰을 가지고 되게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문제 세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아, 또 힘들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 쭈루룩 봤고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러분들 과학지문 본 김에 5번 문제 좀 잠깐만 해설 좀 해드릴게요. 5번 문제. 틀린 사람 많지? 자, 그럼 이 문제 세트는 얘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보면 돼. 얘 때문에 존재해요. 자, 지금 뭐 지문을 다 분석할 시간은 없으니까 핵심적인 정보만 좀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눈으로 빨리 따라와. 쭉쭉 갈게. 자, 일단은 5번 정보에서 1출부터 1몰까지의 잎의 수분 포텐셜을 그래프로 그려봐라라고 돼 있지. 그럼 우리가 지문 속에서 뽑아내야 될 정보는 하루가 흐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분 포텐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그치? 구분하라는 문제일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얘들아. 문제를 푸는데 도표나 그래프가 등장하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요. A, B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뭐 X가 클 때, X가 작을 때, X가 뭐 클 때, X가 작을 때. 그럼 잘 봐.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이 X가 큰지 작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눈치를 챌 수는 있지. 그럼 지문 속에서 그 X를 되게 중심적으로 읽어야겠지. 즉 뭐냐면 표나 그래프가 나오면 항목을 잘 봐라는 소리야. 이거 중요한 팁이다, 알겠지? 항목을 잘 봐야 돼. 그래프라면 축을 잘 봐야 되는 거야. X축이 뭐고 Y축이 뭐고. 됐어? 우린 지금 수학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X축과 Y축, 즉 그래프로 표현되는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거 뭐예요? 반비례잖아. 선생님 수포전에도 이런 거라. 이렇게 돼 있으면 비례잖아.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비례와 반비례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도대체 뭐가 늘어날 때 뭐가 늘어나는 거냐, 그 항목을 봐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야. 그래프가 나왔지? 그래프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봐봐. 수분 포텐셜하고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정보가 나와 있는데 보이지? 중요한 건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내용이 뭐였니? 수분 포텐셜이 0인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하나 보이죠? 두 번째 하나 더.
토양의 수분 포텐셜보다 높냐 낮냐가 중요했던 거 아니니 지금 이거? 이 문제 의도 알겠어? 항목을 먼저 보고 눈치를 먼저 채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어느 쪽이 더, 그러니까 토양의 수분 포텐셜보다 높고 낮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하셨습니까? 자, 확인을 한 상태에서 지문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봐봐. 1문단에서는 어떻게 물이 뿅뿅뿅 올라가지? 100m 같은 나무도 있는데 100m짜리도 올라간다는 소리잖아. 왜 그럴지? 화제 제기. 두 번째 단락에서 증산작용을 설명하면서 증산작용 때문에 물기둥이 끌려 올라가는 장력이 생기는 것을 말했고 이거를 증산장력 움직력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한다고 했었지. 됐지? 넘어가. 세 번째 문단에서 드디어 우리가 궁금한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어. 좀 읽고 가자.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물의 양을 에너지 개념으로 바꾼 거래요.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런 걸 쓰고요. 자, 수분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의 별도의 에너지 없이 소모 없이 이동을 하는데 순수한 물의 수분 포텐셜은 0인데요.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이거 원래 이퀄치 해야 되고 막 그거 해야 되는 거 알지? 이제 알겠지? 여기서도 분명히 문제가 나왔겠지? 한 번 더 미디어야. 높아지면 수분 포텐셜은 낮아져. 잘 봐봐. 토양의 수분 포텐셜, 이거 중요한 정보인 거 이제 눈치챘어? 토양의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0.01부터 마이너스 3 메가파스칼인지 뭔지 아무튼 간에, 그치? 메가 맞니? 아무튼 간에 MPA래. 그리고 대기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95. 그러니까 토양의 수분 포텐셜과 대기의 수분 포텐셜을 비교해 봤을 때 수분 포텐셜이 점점 뿌리, 줄기 2% 갈수록 포텐셜이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끌려가더라 라고 하는 정보를 말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 정보까지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다. 놀랍게도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보자. 5번 문제. 자, 봐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이렇게 있어. 뿌리가 이렇게 있어. 그게 토양이에요. 오케이? 자, 생각해보자. 순수한 물의 포텐셜은 몇이라고요? 물은 0. 오케이? 토양은 몇이라고 했니? 마이너스 0.1. 대충 이제 모르겠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 숫자였던 것 같아. 대기는 마이너스 95 정도였지.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의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녀석은 더 낮은 쪽으로 끌려간다고 했었지. 됐어? 끌려간다고 생각했어? 잘 봐. 자,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게 이제 추론이야. 만약에 요 뿌리에 있을 때의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0.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0.1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이 움직이지 않겠지. 토양과 같은 레벨이니까. 이해됐어? 토양의 0.1, 뭔지는 모르겠지만 0.1보다 0이 더 작으니까 위로 끌려 올라가는 거일 거 아니야. 핵심 좀 확인 됐지? 오케이? 같으면 안 돼. 얘보다 작아야 돼. 이해됐어? 토양보다 작아야 된다고. 토양보다 작아야 토양으로부터 끌어서 가지고 뿌리가 들고 물이 이제 뿌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겠지. 핵심은 토양보다 작다야. 오케이? 그러면 토양보다 작아야만 올라가는 거겠지? 참고로 토양보다 큰 리는 절대 없고요. 근데 아까 그래프가 어땠어? 모든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있고 그 밑에 토양 포텐셜이 있었지. 오케이? 그런데 그럼 잘 생각해봐. 이 문제의 정답은 몇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란 선을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절대 넘으면 안 돼. 넘으면 증산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렇잖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건 뭔지 모르겠어. 중요한 건 여기 안 닿는다. 자, 안 닿은 거 찾으세요. 2번이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야. 그치? 근데 문제 푸는 입장에서 되게 헷갈렸을걸 이거? 그치? 어쩌라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중요한 건 아까 정보 두 개를 조합했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지 이거는. 첫 번째 조합해야 되는 정보는 수분 포텐셜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 토양의 포텐셜이 몇이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아까 문제를 먼저 봤더니 이게 중요한 항목이었잖아. 그래프에 서로 다른 모양이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오케이? 문제를 통해서 정보를 예측하고 적응해서 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문제라는 거야. 또 말씀드립니다. 쉽다고는 안 했어. 지금 선생님이 쉽다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정도의 문제는 적응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오케이? 놀랍게도 이게 몇 년도 문제였다고요? 13학년도 문제.
그 와중에 또 올드하잖아. 이게 올드한 문제라는 거야. 이런 거는 더 심합니다, 그냥. 네. 자, 아무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완전히 독서 스페셜처럼 달려버렸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주 이제 우리는 참고로 보충 같은 거 우리 두 친구 빼고는 다 마무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두 친구 언제 온다 알고 있지? 와서 우리 지금 위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고 있을 거고 두 사람은 위에 올라가서 영상 보다가 또 질문 받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게요. 자, 각자 날짜 생각해 보시고,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숙제 자연스럽게 뭐 말 안 해도 괜찮겠지? 시리얼 그 다음 지문들 세트 맞춰서 풀어오시면 되고, 두 사람은 시리얼이 어디까지 풀렸는지 모를 테니까 보충 가서 들으시면 되실 거예요. 다음 지문 가면 되니까. 그렇죠? 독서 미리미리 풀어놔라. 부탁이다. 네. 오케이? 이제 1, 2는 다 끝났으니까 최소한 3, 4, 5 정도 좀 미리 풀어놓으세요. 오케이.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살펴 들어가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살펴가세요. 뿅.